저희 가정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는 그 세금을 합쳐가지고 매년 그걸로 그 해 여행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네. 여행지가 바뀐다. 11월 21일 목요일 오늘 전문가 초대석으로 준비했고요.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 벼락치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게스트는 이전에 모셨던 분이죠. 네, 2030을 위한 신용관리를 주제로 말씀 나눠주셨던 청년 재무상담 전문 박수연 상담사님과 함께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년차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박수연 재무설계사입니다. 저는 다양한 금융 소비자분들의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을 만나서 연간 300회 이상 청년분들을 위한 재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사님이 오늘 연말정산 얘기 쭉 들려주실 텐데 스스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연말정산 했는데 뱉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왜 뱉어냈는지 모르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받았는데 네. 올해는 뱉어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그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네.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저희 남편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받고 있고요. 아, 진짜 실제로 13월에 월급이 되는 거네요. 월급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누군가의 한 달어치 월급을 그쵸, 받고 그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남편의 연말 정산을 통해서 받은 그 세금으로 저도 또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또 환급받는 그 세금을 합쳐가지고 매년 그걸로 그 해 여행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내 네. 여행지가 바뀐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분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청약저축은 내고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임의로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일부 떼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세후 월급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내년 1월에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작년에 썼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고 그 해에 출산을 해서 가족이 하나 늘어가지고 뭐 부양가족이 생겼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그걸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 네, 이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인 거고요. 그리고 그 연천징수 영수증의 가장 제일 첫 페이지 하단에 이제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록을 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졌잖아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정산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냈던 세금이 기납부세액인데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내가 더 많이 낸 거니까 그렇죠.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뱉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 받기 전에 떼어갈 때는 뭐 내가 부양가족이 얼마 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연금계좌 납부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나중에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다. 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소득공제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신용카드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득공제 부분부터 자세히 한번 말씀 주신다면요.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이신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나오는 이슈고요.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총급여, 그러니까 세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상에 썼던 맞아요. 그 세전 연봉이 얼마인지 이제 기억을 잘 해놨다가 계산하는 방식에 그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는 총급여, 그러니까 세전 연봉이죠. 거기에 25%, 4분의 1을 일단 먼저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네. 그걸 사용하고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15% 공제율을 해드리는
해드리는 거고 체크카드나 뭐 현금 사용 시에는 30%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이제 소득 공제 한도를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요. 네. 300만 원, 250만 원 돼 있으니까 뭔가 그 큰 돈을 300만 원을 돌려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소득 네. 공제는 그게 아니라 소득액을 그쵸. 소득을, 자영업자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다 네. 투명하게 보이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일을 하시면서, 뭐,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떨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총 매출에서 까고, 네. 이런 그쵸. 표현 해도 되는 거죠.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소득 신고를 하시는 건데, 근로자들은 그런 비용 공제 받을 게 없으니까, 소득 공제라는 항목에서 당신의 소득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지만 거기에 전체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제 항목들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당신이 2천만 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에서 비용 덜어내듯이 맞아요. 자영업자들 공제하듯이 그런 아, 거라고 보시면 그런 돼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일단은 무조건 쓰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급여의 총급여의 25% 이상을 일단 써야 네. 그걸 초과하는 것부터 맞습니다. 그렇죠. 초과하는 네. 것부터 적용이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등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공제가 되죠. 네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300만 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아니면 뭐 대중교통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이제 사용한 금액의 40%를 공제를 해드려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뭐 신문 구독료 같은 것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를 받아서 100만 원의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에는 이제 300만 원이 기본 공제 한도로 제공이 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 전통시장, 뭐 도서 공연 구입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계산하기 쉽게 제가 총 급여를 우리 4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5% 그러니까 4분의 1인 1천만 원을 일단은 써야 된다. 네. 그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공제 그 300만 원을 다 가성비 있게 받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을 때는 2천만 원을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2천만 원을 곱하기 15%를 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쓰면 곱하기 30% 공제율을 적용해서 네. 3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이 훨씬 낫다는 거죠. 맞아요.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사용 금액을 절반을 신용카드보다 절반을 쓰더라도 공제 금액 3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라고 불리우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신용카드를 많이 맞아요. 써야 이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름이 사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제율 면에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는 2배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체크카드 사용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역화폐도 우리가 구입할 때 할인도 해주지만 자동으로 이제 사용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체크카드 현금 항목에 또 네. 포함이 돼서 인정이 되니까 오히려 지역화폐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지역화폐를 맞아요. 저렴하게 한 5% 서울의 경우는 5% 할인을 받고 그걸로 이제 또 소득공제까지. 30% 소득공제도 인정받으면 일석이조가 되지 그쵸. 않을까요? 그래서 어피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막 진짜 숨은 재테크 전문가 거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 화폐를 정말 적극적으로 쓰세요. 안 쓸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네. 살 때부터 할인율 들어가고 그리고 소득공제는 너무 쉽게 잘 챙겨주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꿀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비율 맞춰서 써야 되지? 물론 저희의 생각은 음. 그러느니 덜 쓰는 게 낫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쵸? 네.
그럼에도 뭔가 팁을 주신다면요? 이게 우리가 연에 총 쓴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번 이걸 일일이 이럴 땐 신용카드 쓰고 이럴 땐 체크카드 맞아요. 쓰고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사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를 저도 상담할 때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이니까 그쵸. 이왕이면 체크카드로 이제 공제율도 높게 받고 우리 소비 지출 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살짝 모범답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체크카드가 사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소비 막 절제 안 되는 거 또는 뭐 현금 흐름 잘 안 잡히는 거 뭐 그리고 연말정산 챙기는 거 체크카드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체크카드 써요. 그래서 네.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체크카드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상담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아, 신용카드 이렇게 쓰고 체크카드 이렇게 쓰면은 공제 잘 받을 수 있네? 그럼 해외여행 가서 큼직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야지. 요즘 혜택도 좋은 게 많으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쓰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죠. 맞아요. 제가 지난번 신용과 관련된 방송에서 트래블 카드 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카드 혜택 알아볼 시간에 우리가 금융 공부를 더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국외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이제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금액에 네. 해당이 되고요. 네. 이걸 만약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화폐인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외 나가서 달러를 사용을 하고 현금 썼으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하면 영어로 막 유창하게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당연히 해외에서 쓴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카드로 쓰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 나가서 많이 큼직한 것들 많이 사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쓰는 거는 왜 소득공제 안 잡히지? 이러시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제 특히 신혼부부,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분명히 얼핏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부부가 되고 나서는 그 서로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뭐 몰아준다든지 이런 팁을 한번 스쳐가듯이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팁이 어떤 내용인가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율 구조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까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동일하게 뭐 나도 15% 구간, 남편도 15% 구간이면 둘 중에 누구에게 몰아주든 상관이 없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또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소득이 좀 낮다. 근데 과세표준 구간이 똑같다면은 나한테 몰아주기로 해서 내가 한 단계를 낮추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세율이 15% 구간인데 남편이 24% 구간이다. 그러면 100만 원의 소득 공제 차이가 아내분은 15만 원의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지만 남편은 24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도 이제 몰아주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소득 높은 사람들한테.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소득이 높다고 해서 네. 소비도 비례해서 늘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사람에 따라 다른 네. 거예요. 근데 연봉이 높은데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허들이 내 총 급여의 25%, 소득의 4분의 1을 먼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고액 연봉자예요. 네. 근데 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소 2,500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연봉은 높지만 내가 이것저것 저축도 하고 대출도 나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만큼 못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돈 쓰는데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본인의, 맞아요. 나만의. 네네네. 그래서 이제 2,5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추가 1,000만 원을 사용을 해야 이제 체크카드로
이제 썼을 때 30% 공제를 받아도 7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 원인 거거든요. 네, 연봉이 높으니까 또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공제 한도도 적게 주고. 네,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써야 하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비를 더 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니고 네. 오히려 남편이 1억이고 아내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2,500을 쓰면 아내는 그냥 300만 원 다 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훨씬 네. 더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네. 받기 위한 최소 금액이 네,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구에게 소득이 높더라도 누구에게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그쵸.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족 사이에서 이런 룰을 만들려면 아주 투명하게 서로의 그 연봉과 네. 그걸 지출이라든지 이거를 완전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쫙 공개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서로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까야죠. 통장만 까는 게 아니고. 이게 인바디 보여주는 것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쵸? 하지만 마음 먹고 해야 된다. 네. 저도 처음에 아까 남편이 네네. 저한테는 이제 연봉은 알려줬지만 원천징수 영수증까지는 상세하게 안 보여줬었거든요. 그쵸, 그게 진짠데. 네. 그래서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한번 맡겨본 거예요. 네. 근데 다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뒤로 완벽한 신뢰가 쌓여서 오히려 차라리 이거를 공개하는 게 우리 가정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한 번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지. 맞습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이롭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한 10만 원씩 또 최근에는 한도도 높아졌잖아요. 뭐 25만 원까지도 이렇게 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청약 통장도 갖고 네. 있는데 내 연말정산에 왜 금액이 안 나오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아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에도 총 급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 총 급여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이제 그 과세년도 우리가 2024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니까 네. 그 해에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 댁에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댁에 부모님 세대원. 소유의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소유했냐 안 했냐를 볼 때는 개인의 소유도 보지만 그 세대의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세대원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원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겠네요. 맞아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왜 난 안 되지? 이러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구 구성원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주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분가해서 사는 청년의 경우는 네. 1인 가구고 세대주가 본인이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또 바뀐 내용이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1회차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맞췄잖아요. 네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5만 원씩 12개월을 내면 딱 300만 원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일단 소득공제로 다시 얘기를 드리면 300만 원을 다 납입을 했을 때 이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최대 120만 원까지 주택 청약으로 인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청약 통장 자체는 네. 목적이 좀 명확한 통장이잖아요. 그쵸, 청약. 네네. 그래서 우리의 재무 목표에 이 소득 공제 때문에 청약저축에 내가 너무나 저축 금액을 많이 넣게 되면 우리 다른 재무 계획에 필요한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조금 덜 해야 되는 맞아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정하고 난 다음에 납입 금액을 뭐 월에 25만 원을 할지 최소 2만 원까지만 넣을지 이런 거를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돼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청약통장에 돈 넣는 거 아닌데. 맞아요. 그렇죠. 또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요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 공제도 챙길 수 있지만 월 납입 금액이 원래 기본 청약 저축이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청년 우대형의 경우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대 이율도 1.7%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적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공제 이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의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게 네. 이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 네, 맞습니다. 거죠.